와, 1월달에 찍었었으면 이 얘기 못 찍을 뻔했어. 아, 그렇습니까? 예, 정말 핵폭탄 같은 이슈가 1월달에 터졌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바로 어떤 거냐면 2025년도 1월 중순 때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예.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세법 개정안이 몇백 페이지씩이 돼요. 사실 저도 그걸 다 안 읽어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항들만 이제 쫙 보면서 아, 이게 뭐가 바뀌었구나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있었으니 바로 2주택자 간주 임대료 과세를 하겠다. 아, 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이제 의미와 영향까지 설명해 드릴 텐데 네. 우선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후랭이님 전세도 세금 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세도 세금을 냅니까? 네. 아, 전세를 놓은 사람이. 네. 아, 그렇죠. 네. 세금 내는 줄 알고 계셨나요? 아, 저 보이시죠? 아, 저희 책들. 아니, 자격증 보이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맞아. 후랭이님 이번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35회. 그렇군요.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전세 간주 임대료가 있다라고 하면 놀랍니다. 우리가 월세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네. 뭐 당연히 월세 소득이 있었으니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다에 대해서는 쉽게 뭐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물론 뭐 세금 내기는 걸 다 싫어하긴 하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지라고는 해요. 그런데 전세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전세 보증금 가지고서 나중에 만기되면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세금을 왜 내? 내가 이걸로 뭐 이득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세를 가지고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벌었잖아 라고 해버리면 그건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소득은 없어. 임대소득은 없는데 왜 뭔 임대소득이야? 라고 했더니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너가 그 전세보증금 예를 들어 10억을 받았어요. 10억 가지고서 은행에 예금만 해놔도 이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명 간주임대료. 간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렇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법에서 추정이 있고 간주가 있어요. 이제 추정은 내가 반증하면 그거를 이제 논파할 수가 있는 거지만 간주는 내가 나 이거 은행에다가 돈 넣어서 이득 본 게 없습니다. 저 그냥 이거 전세 보증금 가지고 그냥 갭투자만 했어요. 저는 뭐 내가 양도 차익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내가 임대소득은 없어요 라고 반증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 식인 건데 네. 그전에는 이게 납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리자면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라고 하고요.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부터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논리 구조는 이런 거죠. 1주택자인데 내가 전월세를 놨어요. 그럼 나도 어딘가에 전월세를 살고 있겠죠? 네. 근데 그 월세 소득에서 세금을 떼버리면 나는 생활이 영위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 비과세다. 다만 고가주택,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초과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에도 세금을 걷긴 하지만 일단 12억 이하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까지는 내가 전세를 뭐 몇십억을 놓든 비과세, 3주택자부터는 무조건 과세.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계산식이 있게 합니다. 이제 전세 보증금 총합에서 3억을 빼고 60%를 곱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은행금리, 이제 고시된 이자율 가지고 하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3.5%를 곱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이야.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이야, 그 뒤에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요? 야. 지금 이제 아주 뜨겁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것들은 또 외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원칙은 이거였었어요. 뭐가 바뀌는 거냐? 그건 세법 개정안에서 이게 뭐 어떤 게 바뀌냐면 원래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2주택자도 이제 전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물론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아까 1주택자 월세 과세하는 기준처럼 고가주택에 한해서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 과세를 결정한 이유는 되게 심플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후레기님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아무것도 없다 가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주택자로 가정해 볼게요. 무주택자인데 나인원 한남에
전세 보증금만 40억짜리를 논 임대인이 세금을 1원도 안 걷고 있습니다. 세금을 1원도 안 낸대요. 이런 뉴스를 보면 느낌이 어떤가요? 막 부글부글하죠. 야, 40억 전세를 놓고서 저 사람들한테 소득을 안 걷는다니 이게 나라냐? 이럴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네. 야, 저거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고액 전세. 저 사람들을 왜 비과세를 해주는 거야? 걷어야지. 라는 생각을 누군가 했을 거고,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과세로 바꿨겠죠. 근데 이게 1주택자 전세 비과세는 아까 같은 논리로, 나도 내 집을 전세 놨으면 어딘가에는 전세 살 테니까 거기나 한 건 늘고, 2주택자가 전세 비과세는 좀 이건 남는 돈 같아. 왜냐면 요씨 집 두 채면 한 채는 너 산다 치더라도 한 채는 이거 보증금 안 지고 뭐 하는 거야? 고가 전세 과세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고가 전세를 놓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정책적 제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누군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 누가 찾아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일단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자, 이제 영향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전세보증금, 그래도 우리 고가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전세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전세가 10억이면 우리가 월 소득이 간주임대로 했을 때, 이제 연이 아니라 월 얼마로 보느냐, 월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떤가요? 내가 월 1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었으면 내는 세금이랑 똑같아. 내가 월세를 1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뭐 세금 뭐 낼 수 있는데, 월 100만 원씩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하겠대. 그래요? 그럼 형평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걷겠대요. 그러면 전세 놓는 사람 입장에서 느낌이 어떤가요? 월 100만 원씩 소득이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냥 월세는. 그렇죠. 아이고, 어디 갔어, 내 돈? 내 100만 원. 우리 맨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vs 5억 했을 때, 어디 갔어요, 내 5억?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돈 어디로 사라진 거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러면 뭐하러 전세를 놔? 하면서 전세를 안 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혹은 결국은 조세의 정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만큼 우리가 반전세로, 우리가 원래 전세를 10억이 났었다가 세금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있어. 그러면 그거 맞춰가지고 뭐 10억에 얼마를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갔다가 다들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 전세를 놓을 동기부여가 점점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맨 처음에 고가 전세를 놓는 임대인이 세금을 1원도 안 낸다라고 하니까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전세를 안 놔.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좋아요? 전세가 좋아요? 전세. 당연히 전세가 좋죠. 물론 막 전세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뭐 내가 투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쵸. 당연하지만 전세가 무조건 좋습니다. 우리가 월세 내기 시작하면 돈 못 모아요. 그러면 전세로 갔다가 내가 이제 2년 만기 돼가지고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가 또 근로소득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되는데, 주거 사다리가 끊겨버리는 거죠. 전세가 사라지기 시작해 월세화가 돼.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옥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의미냐면, 사실 저는 너무나도 핵폭탄 같은 이슈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핵폭탄 같은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후랭이 TV에서 다룬 적 있었나요? 그냥 다들 쓱 지나가던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저만 생각하나?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관련 뭐 탄핵 정국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물론 저도 12월 달에 그렇게 영상을 찍었었지만 1월 달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지만 지금 다들 뭐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이게 정말 공론화가 돼야 되는 건인데 다들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되게 되면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 내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끔찍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저는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항상 하다 보면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악플 다시는 분들은 좀 솔직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힐링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무주택자 분들한테도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올 겁니다. 내 집 마련에 기회가 올 겁니다. 106억이 정상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30억도 비싸다. 말도 안 됩니다. 반토막 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 얘기들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반포 지금 60억 이게 나랍니까? 10억이 적당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힐링 방송을 저도 하고 싶지만 그런 얘기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네, 저는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팩트와 이제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는 차마 못 해줘도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투자자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그래 너 투자해봐라. 그럼 또 반통 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설령 잃든 이거는 나의 투자고 나의 책임이죠. 결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내가 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돈을 벌고 까먹든 그건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장위 인증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죠. 네. 뭐 그때 이제 또 다 3억씩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거는 일단은 뭐 제가 알아서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수익을 얻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무주택자는 그래도 편안하게라도 쭉 움직여주면 다행이죠. 왜냐면 나는 계속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뭐 전세 금액이 안 움직여주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나의 삶이랑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전세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전세 지금 8억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 10억으로 올려달래. 12억을 올려달래. 그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마련해 오든가 못 마련하면 밀려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그때 되면 내 삶에 대한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소득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조금씩 아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의식주 중에서 사실 주택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주 지역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당장 직장부터 이제 통근거리부터 해가지고 특히 애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 문제들도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2025년도가 내 집 마련의 기회입니다. 내 집 마련하세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이걸 누군가는 귓등으로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귓등으로 듣는 것까지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무주택으로 있어서 좋은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게 전 눈에 보이거든요. 무주택으로 있다 보면 이제 2년 뒤에 전세금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무주택으로 있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가 아까 말했던 투자를 해가지고 떨어져서 그 내가 페널티를 먹는 것까지는 그건 내 선택이잖아요. 근데 무주택으로 있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벌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떻게 따지면 이 영상을 무시한 벌이죠. 이거를 갖다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김재경 소장이 또 헛소리하네. 저 영끌 뭐 오적은 아니지만 영끌 오적에 준하는 저 나쁜 투기꾼이 또 우리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막 공포감을 조성해 또 집사라고 저렇게 투기를 조장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잘 듣고서 귀담아 듣고 그래 내가 무주택으로 있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나중 가가지고 제 말을 김재경 소장이 그때 정말 좋은 조언 해줬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이거 영상도 끝까지 안 듣고서 분명 썸네일만 보고 또 후레기님이 또 자극적으로 뽑겠죠. 무주택자 지옥 열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김재경 이런 거 썸네일 또 저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다셨던데 그러면 또 이거 보지도 않고 막 또 저 투기꾼이 그렇습니다 라는 댓글들 또 열심히 달겠죠. 네. 그러면 저는 저희 투미TV 채널 와가지고 악플 다는 거 안 지우거든요. 나중 보면 다 기록으로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일부러 냅둡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벌을 주는 거네. 그럼요. 기록 벌이네. 그럼요. 본인이 뭔 말을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댓글들이 몇 개 또 사라진 것도 있어. 본인도 그 말 해놓고 이제 댓글 다 대댓글로 막 낄낄낄낄낄 하면서 뭐 그래요 그때 집 잘 샀습니까 하면서 이래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아무튼 이게 놀릴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그냥 말 그대로 투자자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안정돼야 돼요. 근데 전월세 금액이 폭등할 게 눈에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런 전세 소멸 정책들을 왜 펼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금 심각한 게 사실 첫점 상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가 없어지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줘요? 임대인. 임대인.
그 임대인은 주택이 여유가 있어야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주택자가 전세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만약에 공급해 준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다주택자가 전세를 공급해줘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를 다 억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똘똘한 채로 가면서 지금 상급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 먼저 해드렸죠. 그 사람들이 다른 주택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은 임대인들이 줄어들고 있다. 똘똘한 채로 가니까 한 채로만 가래매. 그러니까 한 채로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세를 놓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간주임대료 납부하게 되게 되면 내가 이걸 왜 해? 하면서 가는데 이게 당장은 이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2027년도에 전세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27년입니까? 이 간주임대료 이거를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냐? 2026년도부터라고 해요. 그럼 과세 기준이 2026년도면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제 부과를 하느냐? 2027년도 5월 달에. 여러분들 종소세 납부해 보신 적 있잖아요. 네. 그 시즌에 임대소득도 같이 부과를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언론에 나오겠죠. 전세를 잇더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 간주임대료만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잡혔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이 세금을 왜 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문제점이 2026년도부터 공급량이 반토막 난다는 얘기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입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딱 쿠링이님이 저희 투미TV 최근에 보셨다라는 영상도 메리테라님 오셔가지고 둔촌주공 전세 대란이 없습니다. 맨날 전세금이 폭락할 거라고 하더니 전세 훌훌 빠져요 막 이러면서 전세 시세 엄청 높아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지금 원래 입주장 때 전세가 빠져줘야 되는데 요즘은 입주장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입주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돼요. 2026년부터는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입주장도 없어, 다주택자도 사라져, 그리고 2주택 전세를 놓는 사람들도 내가 이 돈을 왜 내? 하면서 없어져 라는 얘기가 이제 삼중고가 겹치게 되면 전월세 금액이 빠질까요? 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일단은 우리 논외로 칠게요. 근데 전월세 금액이 안 오를까요? 이것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하락문자 있으면 오케이 집값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리 쳐볼게요. 그러면 집값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전월세 금액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 뭐 하락론자 채널 가서 부동산 가격은 모르겠는데 전세금이 빠질까요? 딱 채팅 남겨놓는 거죠. 대장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대장. 우리 대장님한테. 표시 아저씨한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분이든 간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힐링 방송 가가지고 슈퍼챗 쏘면서 혹시 서울에 슈퍼챗 쏘면서 네. 잔인해. 전세금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그건 또 얘기할 겁니다. 또 공급 충분합니다. 애초에 공급 절벽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전세 떨어진다.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전세 대란, 전세 사기 얘기하면서 전세금이 빠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오피스텔, 빌라, 전세 지금 박살나고 있거든요.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오피스텔, 빌라였다 보니까 여기는 전세 무서워서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월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월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죠. 월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피. 오피스텔이 지금 월세 수익률이 역대 최고래요. 네. 왜냐하면 뻔하죠. 매매 금액은 떨어지는데 월세화는 되다 보니까 매가는 떨어져 월세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이러니까 그러면서 가는데 사람들이 월세 수익률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월세 또 안 사죠. 오피스텔 안 사죠. 왜? 주택수가 다주택자 되면 다 꼬이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라 오피스텔들은 안 사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항상 주어를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전월세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나마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빠지고 있는 거지. 빌라 오피스텔 전세를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뭐 자꾸 전세 사기 이런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는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파트 전세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그나마 지금 둔촌주공 입주장 열리면서 살짝 주춤한 거지. 이것도 입주장 덕분에 퍼센테이지가 살짝 주춤인지 이거는 둔촌주공 현장 가보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전세.
그러면 입주전 끝나면 다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통계는 장난치기 되게 좋은데 주어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고 해요. 그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신축 아파트 전세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yes or not 하겠죠? 그러면 떨어져요? 올라가요? 얘기하면 이제 그걸로 갖다가 내가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근데 아마 떨어진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게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